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명예전당 백인의 의인전 33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올해 더 그랬죠.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크잖아요. 그중에서도 음식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실제로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가장 하고 싶은 여행 행태, 여행의 형태가 식도락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고 들은 것만 해도 뭐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제가 보고 들어서 깜짝 놀란 게요. 네네. 김치는 물론이고요. 네. 김밥에다가 떡볶이, 또 심지어 약과 계란빵 이런 어머나. 것까지 뭐 난리가 아니고요. 예, 예. 게다가 정말 저는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시고 좋아하시는 외국 관광객분들이 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먹는 걸 봤다면서 순댓국 그리고 선지 해장국까지 찾는 이런 풍경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지 해장국은 한국인 분들 사이에서도 난 좀 못 먹겠어 하는 분이 있는 음식인데 많으시죠. 정말 문화의 힘이란 이런 걸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끼리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길을 가다가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 관광객을 만나게 됐다. 그분에게 한국 왔으면 이건 먹어봐야죠. 추천하시고 싶은 한국 음식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어. 저는 이제 외국 여행을 많이 가봤거든요. 네. 그런데 감자 음식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들. 감자 다 먹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프렌치 프라이라고 막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은 감자튀김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런데 감자전만한 게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꼭 한국의 감자전은 드셔보시라. 그럼 이거 아마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감자전만의 그 어떤 쫀득한 식감 이런 거는 해외 진짜 많이 맞아요. 없거든요. 네. 감자전 너무 좋은 추천인 것 같고요. 박면 실장님은 아무래도 강원도 음식 추천하실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표 소장님께서 감자전 얘기를 해서 강원도 음식이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내심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정말 단호장에서 가면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이 바로 감자전 그리고 또 막걸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강원도 음식을 추천한다 그러면 저도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감자로 만든 생감자로 만든 담백한 옹심이 옹심이. 예. 그리고 또 건강식 재료죠. 메밀로 메밀. 만든 메밀 전병. 편육 한 점이 올라간 바로 막국수. 아니 하나만 추천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강원도 홍보대사님 자부심이 아니신가요? 강원도 자부심 하면 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정말 강원도로 한정해도 맛있는 거 진짜 많구나. 너무 많아요. 라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들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음식 얘기로 좀 오프닝을 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 지나면서 의뢰 외식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외식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좀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친지, 친구분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한 해 맞이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프닝에 음식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늘의 영상으로도 이어지는데요. 명예전당 오늘 첫 번째 영상 보시면은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많이들 흐뭇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영상을 합쳐서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시죠. 근데 지금 이거 눈 치워주시는 분이 사장님이 아니고 배달 기사분이 눈을 치워주시네요. 헬멧을 쓰고 그냥 청소를 쭉 해주고 계세요. 보기 드문 모습인데. 라이더 분이신데 배달까지 또 깔끔하게. 야, 이게 두 번째 영상이죠. 카페고요. 수어다, 수어. 굉장히 훈훈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 두 개를 만나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영상부터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날이 서울에 첫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자 가게에서 이제 배달 콜이 오니까 이제 기사분이 방문을 했는데 이제 피자를 좀 기다리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는데 마침 눈이 쌓여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쓸기 시작했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쓸고 계시잖아요.
저게 쓴 게 거의 꼬박 10분을 이렇게 치우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쓰고 있던 헬멧도 벗고 그렇게 해서 치운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던 피자가 나오니까 또 쿨하게 또 갖고 이렇게 가시게 된 거죠. 아, 사장님한테 생색도 안 내고요. 생색도 안 내고 밖에 눈 내가 치웠어요. 이런 것도 없이. 그런 얘기도 없이 사장님도 눈이 계속 내리니까 한 7번 정도 이거를 쓸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피자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미처 이제 치우지를 못했는데 그 기사분이가 대신 치워준 거죠. 이야. 그런데요, 제가 알아봤더니 네. 배달 기사께서 눈을 치운 데는 다른 이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특별한 이유. 무슨 아, 사장님이 좀 그런 걸 했나 보다. 배달비에 눈 청소 비용까지 좀 넣어드릴게요. 막 이런 거 옵션 선택해갖고. 설마. 아니, 좀 지금 구수입 좀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기사님들 이렇게 아, 해주시고. 여보세요. 아니,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아. 따뜻해지는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중인데 뭐 배달비의 수고비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고춧가루를 확 뿌리셔서 지금 막 마음이 갑자기 얼어붙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네네네. 그게 아니고요. 저 피자 가게 사장님께서 이미 그 전에 배달 기사님들께는 소문이 좀 자자하게 났던 분이에요. 물론 다들 힘들고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저 피자 가게는 배달하러 가면 접수하러 가면 꼭 따뜻한 말씀을 이렇게 기사분들께 해주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울 때는 시원한 물, 좀 추울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씩 배달 기사분께 주시던. 그래서 늘 이제 배달 기사분들께서 저 피자 가게만 가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너무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어오던 곳이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뭐 내가 눈 치워주는 거 정도야 하고 좋은 마음으로 좀 행동을 해주셨겠네요, 기사님께서. 뭐 예부터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좋은 마음 꼭 돌려받게 된다. 뭐 선행은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게 돌아온 것 같아갖고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구도심이라 가지고 굉장히 길이 좁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고등학생이라고 조금 일찍 등교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다 이렇게 쓸어주셨어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도 기회가 되면 그거를 이제 대신 저도 이제 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눈이 많이 오면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낙상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배우기를 일어나면 바로바로 우리 집 앞뿐만 아니라 이웃집까지 눈을 치워줘야 한다. 아버지가 늘 같이 치워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웃집에서는 그 다음날 먼저 치우시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서럽거든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보니까 눈 오는 날 눈 치는 거는 경비실에 계시는 분들의 목. 주민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이런 어떤 인식이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이제는 좀 주민들이 스스로가 조금씩 함께 좀 도와주시고 눈을 우리 동 앞에 눈 치우기 동참하는 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같이 저는 꼭 하시겠습니까? 실천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눈 오면 진짜로 각자 집 앞에 정도라도 여유가 된다면 옆집 좀 도와드리는 정도 눈 치우고 우리 경험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짧게 만나본 영상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순식간에 진행하긴 했지만 카페 안에서 점장님께서 수어로 고객분과 대화하는 영상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는지 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안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이곳에 가끔 청각 장애인 분들이 오시는데 사장님이 이제 손님들이 오시니까 본인이 이제 인터넷에서 사전에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를. 그래서 연습을 해서 직접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좀 놀랐지만 정말 너무 감사하다면서 엄지척을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실제 수어라는 것은 사실은 언어거든요. 청각 장애인께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창구이기도 하고요. 정말 저 점주분의 이 진정성은 감동이고 응원과 격려를 드리고 싶네요. 저도 엄지척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그 엄지척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빠질 수 없죠. 엄지척. 네. 올 한 해 이런 따뜻한 작은 마음들 하나가 모여서 대한민국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를 우리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다음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만나본 영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충남 공주로 가보겠습니다. 복면을 쓰고 지금 어머. 뭐 하는 어머 은행인데요. 오. 어이구. 아니 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와. 벌어지네요. 너무들 어, 놀라셨겠네요. 고객은 너무 놀라가지고 그렇죠. 얼른 피하시고. 네. 그이들이 놀랬지 뭐. 돈 붙이려고 하다가 그런 일을 거시기해서 그냥 무섭지. 칼 가지고 그러니까. 준비도 다 해놨구나. 어머, 그런데 오, 와, 엄청 용감하게. 야, 와 시민분들까지 시민들이. 지금 조합원님들 저희가 이제 은행에다 예치를 하시잖아요. 조합원님 이제 피땀 흘려 흘린 돈 이제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든 강도가 은행을 털었는데요. 용감한 시민분들과 그리고 은행 직원분들이 힘을 합쳐서 검거에 앞장선 영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이건 아무래도 범죄 사건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보신 저 은행이 하루에 그 이용객이 100명 미만인 아주 작은 농협은행 지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요원을 별도로 두고 있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갑자기 이제 복면을 한 강도가 들이닥친 거죠. 흉기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서 당시 은행에 있던 현금 3,700만 원을 강취해서 가방에 넣고 오토바이 미리 준비해뒀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영상에도 보이지만 도망가려고 할 때 직원분인지가 나서서 이걸 뭔가 좀 막으셨어요. 제지하셨어요. 그분이 농협 직원이세요. 네, 흉기에 위협당하고 그 위축돼 계시다가 달아나니까 바로 쫓아서 나왔고요. 네. 그러다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용감하게 온 힘을 다해서 가선을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시민들께 알린 거예요. 강도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던 시민분들도 그냥 계시지 않고 전부 네.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오셔서 주변에 이제 교통 안내를 위해서 세워뒀던 러버콘 이건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물건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그거라도 들고서 마구 이제 이 강도를 제지 제압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 강도는 너무 놀라서 대응도 못하다가 또 도망갔어요. 그 틈을 또 타서 바로 잡힌 게 아니군요. 예, 바로 잡히진 않았습니다. 아. 도망갔는데 그 사이에 또 은행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 출동한 경찰이 중간에 숨어있던 이 강도를 찾아서 아. 10분 만에 검거를 했습니다. 범인이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인터넷 도박빚 2억 원을 갚기 위해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창원 소장님, 제가 보니까 이 범인이 조금 약간 어설퍼 보이거든요. 매우 어설프죠. 어설픈 거 맞죠? 매우 어설프고 네. 그 어설펐기 때문에 결국 검거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설퍼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 은행 같은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에는 보안 요원은 현재 없다 하더라도 대단히 긴장되어 있고 그 모두 경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혼자서 침입을 했어요. 네. 그 자체가 이제 계획의 부실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주 과정에서도 혼자서 은행 강도를 하고 도주한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주를 하는 자가 미리 도주 차량을 준비하고 있고 타자마자 바로 출발하고 그런데 이제 이 범인은 첫째 혼자서 범행을 했다. 둘째 시간대도 은행 문을 열자마자 20분 이내 사실 준비되어 있는 현금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대도 네네. 선정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 도주의 수단 보셨지만 그냥 간단하게 밀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네네. 빠르지도 않고요. 네. 뭐 신체적 능력, 운동신경 여러 가지 것들로 봤을 때
그다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전혀 그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단히 허술하고 그 미숙한 범행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흉기를 들고 있어서 만약에 제지 과정에서 그 자기가 흥분해서 불안해서 흉기를 휘둘렀다면 심각한 그런 부상을 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범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그럼 그렇게 어설프게 준비한 거에 비해서 검거에 큰 도움을 주신 시민분들 그리고 직원분들 이분들의 대처는 좀 어땠나요? 대단히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술하고 준비가 덜 돼 있고 스스로가 불안을 많이 느끼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분들께서 그 작은 은행 지점 안에서는 대치하지 않으셨어요. 수능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흥분을 더 고조시키지 않았고요. 흉기를 휘두르지 않도록 차분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도망가게끔 방치하진 않았습니다. 네. 시민분들 역시 함께 힘을 합치셨고 주변에 있었던 러버콘 등 물체를 들어서 이 흉기와 직접 신체가 맞닿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셨거든요. 대단히 잘한 대응이시고 경찰에 의해서 안전하게 검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주 이 은행 직원분들과 대응해 주신 시민분들 뭐 100점 만점에 200점, 300점 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대치 잘하셨습니다. 시민 여러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어디서 나타나시는지 모르지만 화면 속에 갑자기 대여섯 분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면 흉기를 든 강도라도 이렇게 위축이 되고 움찔하게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심리적인 효과죠. 여러 명이 자기를 향해서 제지 내지는 대응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뭉치면 살 수 있다, 뭉치면 강해질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범인 검거에 큰 힘 보태주신 시민분들 그리고 직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차장에 갑자기 어이구. 그냥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마침 오셔서 네. 심폐소생술이셨군요. 병원 주차장이라서 다행이네요, 정말. 그러네요, 정말. 차 있는 쪽으로 이렇게 비틀비틀 차를 가로막으시면서 가길래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계속 보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낚시를 갔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일단 응급실로 가보자 싶어서 이제 왔죠. 골든타임 내에 바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으니까. 진짜 급박한 상황이었는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영상도 나왔지만 쓰러지신 곳이 병원 주차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쓰러진 분이 70대 남성이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건강했는데 이날 아침 이제 가슴 통증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불편함을 느끼고 곧바로 이제 병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찰실에 도착하기 전에 병원 주차장에서 이렇게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런 거군요. 심근경색이었는데 네. 마침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임상 병리사 분이 그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곧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고요. 곧바로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 네. 수술을 받은 이후에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쓰러지시고 응급실로 갈 때까지 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게 정말 주차장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병원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쓰러지셨다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제 부친께서도 심근경색으로 사실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심근경색 증상을 자가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이제 가슴 통증인데요.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개그맨 김수용 맞아요. 씨께서 그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본인은 그것이 심근경색인지 모르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슴 통증이 일어나니까 근육 문제인 줄 알고 파스를 붙이셨대요. 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속도 쓰리고 지속되니까 이게 역류성 식도염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잘못 판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촬영장으로 가셨다가 촬영장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 거였군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좀 심근경색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특징 이런 게 혹시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흔한 것이 가슴 통증. 가슴 통증이 가장 일반적인 증상인데 우리가 흔히 느낄 때는 체한 듯한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네. 그 체했을 때에 느끼는 통증하고 심근경색으로 인한 통증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문제는 처음에 그런 통증이 오다가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오고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가슴 통증이 길면 30분까지 10여 분에서 계속 된다면 네네. 일단은 심근경색을 의심하셔야 되고 바로 병원에 그 연락을 하시거나 119 구조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에 보이는 가장 먼저 어르신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하신 임상병리사 분이 계세요. 저희 제작진분이 그분께 연락을 했다 그래요. 연락이 닿아서 혹시 우리 모셔서 얘기할 수 있냐, 의인으로 와주실 수 있겠냐 여쭤봤는데 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좀 난 당황스럽다. 오히려 이걸로 화제가 되는 게 부담스럽다. 난 지금 좀 그렇다 해서 출연을 고사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이분들께 무슨 매뉴얼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한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주목받는 건 부담스럽다. 오히려 그러면 근데 저희들이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시면 사실 그런 어떤 선한 행동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 사회에 좀 더 널리 퍼뜨리고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그 이웃을 위해서 나서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걸 계속 확인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맞아요. 좀 고사하지 말고 명예전당에서 연락 가면 반드시 아유 알겠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나올게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스튜디오에 모실 의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모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일지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영상 속 주인공이죠.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사하고 모셨는데 벌떡 일어나서 인사해 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죄송할 거 전혀 없으시고요. 임원으로 일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 대상이 되는 거는 익숙하시죠, 이제? 아니 그 방송에서 네. 공개된 자리에서 이게 방송으로 다니는 건 오늘 처음이고 그래요? 내 고향 땅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고향 땅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네, 네. 제가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긴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눔 키오스크 정확히 어떤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그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것인가 뭐 회사에서 그룹 차원에서 몇백억 나가기도 하지만은 임직원들한테 나눔에 대한 기억도 되살리고 또 보온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다듬자서 이렇게 한 번 찍을 때마다 1,000원이 봉급에서 나갑니다. 직원들이 이제 식당하고 거기다 식당 가는 입구 로비 같은 데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편하게 이제 찍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러면 혹시 부사장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찍으시는지 공개 가능하신가요? 좀 약간 민망한데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직장생활 끝자락이기 때문에 나눔 키우스크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거는 현대판 절미 항아리다. 별미 항아리. 네. 디지털 절미 항아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쌀을 조금씩 아껴뒀다가 나중에 그렇죠. 뭐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에 10만 원씩, 10만 원씩, 100번이죠. 그럼 저 100번을 찍으셔야 네. 돼요. 100번. 그러면은? 한 번에 100번보다도 직원들 눈치가 있으니까 뭐 제 양반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뭐 일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제가 군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취약 시간은 압니다. 직원들이 언제 안 나오는지. 그래서 직원들 취약 시간, 사각지대에 있을 시간에 딱 가서 이제 회의 마치고 네. 잠시 나갔다 올 때라든가 이런 때 이제 은밀하게 가서 찍고 이제 목표를 채우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마음 좋게 다시금 또 이렇게 보폭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금액을 떠나서 100번이라는 행위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너무 드러내놓고 하면 다른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부담이 때문에 되죠. 남들이 안 볼 때 조용히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하시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에 듣기로 이거 하나 때문에 부사장님을 모신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박미연 실장님, 지원군 부사장님을 저희 명예전당에 모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럼요. 제가 그 부사장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형군 부사장님께서는 그 강원도 홍천 내촌면의 와야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제 상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인접해 있는 굉장히 산간 마을인데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설립한 인재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강원 인재원이고 예전에는 강원 학사라고 불렸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대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S그룹에 입사해서 지금 부사장 직위까지 올랐습니다. 너무 대단한 얘기인데 뭐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은 명예전당이라기보다는 성공의 전당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인간극장. 인간극장. 그 시골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다. 좋은 얘기인데 뭔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는 다른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안 다르잖아요. 네. 제가 끝까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월급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기부를 해오셨어요. 근데 고향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어린이, 그다음에 뭐 암 환자, 그리고 국제 구호 단체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 기부를 하셨는데요. 네. 기부액만 해도 수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공로로 지난 9월에 강원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최고 권위상인 사회공헌장 희망부문 개임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선행과 기부,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그 당시 이제 광빵 열쇠를 그 며느리한테 안 주시잖아요. 옛날에 어렵게 사니까 식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쌀을 다 퍼버리면은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 내 기억에 제 생명 같은 백미 그거를 딱 해갖고 절미항에다 이렇게 요만큼씩 절미 넣으시더라고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셋째라죠 강원도 말로다. 딱 잠궈버리시는 거래요. 그래서 치마에다 싹 집어넣으시고 있어. 세상에 엄마한테 주지 젖살을 그럼 우리 배불 넣어서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 할머니가 왜 엄마한테 뺏어 그를 뭐 이렇게 할머니한테 주면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너들 잘 되라는데 너들 잘 되라고.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몇 개월 됐는데 제가 마당에서 그 당시 이제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문둥병 환자들이. 네. 놀다가 이제 할머니 거지가 와서 마당으로 뛰어들어와서 얘기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 셋대를 열디만은 그 절미항아리 그 항아리 있는 걸 갖고 오셔갖고 그 거지들한테 주시면서 자루 벌리라고 떼굴분 주문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우리 할머니가 어려운 이웃을 먹여 살리려고 이러셨구나.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교육받으셨던 우리 모친 지금 춘천에 계시는데 제가 부사장이니까 봉급적 그 용돈 좀 깨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걸 하나도 안 쓰시나 봐요. 집에 와보면 반찬이 별 볼일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돈 어디 갔고. 엄마 왜 이렇게
고기도 없고 왜 이렇게 드시냐. 사실 말씀 똑같아요. 우리는 먹고 산다. 아직도 밥 굶는 애들이 많다. 먹고 살만 남 도와라. 맨날 이 얘기는 귀에 못이 박혔어요. 결국 이제 할머님의 절미 항아리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기부의 가르침, 집안 내력이다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런데요, 부사장님. 사실 그런데 그 저도 같은 또래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무척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큰 사람들이 많았던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서 부사장님처럼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으니까 이젠 내가 좀 많이 버니까 한번 좀 누려보자. 그래서 뭐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가족들도 좋은 교육, 좋은 옷.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부사장님은 그렇게 힘드시다가 입사하셔서 첫 월급을 타실 때부터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할머니한테 배운 그런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정적인 네.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마음에 상처를 닦는 겁니다. 상처요. 상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 어려운 과거사, 가정사인데요. 네. 그 당시 1965년도 제가 생이니까 그 당시 산골짜기에서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고 대식구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랬는데 저희 집이 이제 뭐 어떤 여러 이유로 해서 거의 뭐 파산 직장에 이르렀습니다. 215만 원의 전답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런데 먹고 살 것도 없고 쌀도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 일단은 진짜 굶어 죽겠구나 싶어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참고 살 돈도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어쨌든 뭐 대학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각종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했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사실 ROTC 장교로다 복무하기 전까지는 고향이 싫었습니다. 왜냐 너무 어렵게 컸고 산골짜기에서 그랬기 때문에 내 질국의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무 해야 되고 뗄나무 해야 되고 농산일을 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생하시고 고향에 계신 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그렇게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고향이었습니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약간의 뭐 제 나름의 철이 들었달까 뭐 그럴 때부터는 이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는 가난이 나를 에너지를 주고 열정을 주고 도전의식을 주는구나. 군대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봉급자 일을 하면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 길은 내가 우리 어머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먹고 살만하면 남 도와라. 근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 어려웠을 때 친인척들도 저희를 다 외면했습니다. 왜냐? 저 집이 돈을 꿔주면 돈을 못 받을 게 뻔하니까. 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특히나 나를 이렇게 오늘까지 잃고 세운 힘은 교육의 힘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에서 더더욱 돕자. 강원학사에 제가 10수년 전부터 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우리 그 후배들이 막노동을 하는 후배들도 있고 뭐 이사침 센터에 있는 후배들이 있는데 내가 도와주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공부를 해라 하는데 거기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엊그저께 강원학사에 책자를 보내줬던데 이게 편지를 쭉 썼는데 한결같이 만약에 제가 성공하면 선배님처럼 반드시 성공하게 되면은 선배님처럼 어려운 우리 후배들을 학생들을 돕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편지가 뭐 몇십 통 와 있죠. 매번 몇십 통 와 있는데 그 편지의 글귀를 읽어보면은 내가 이런 결정을 하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들고 자기도 성공하면 반드시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걸 보면서 뜻이 어긋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고 강원도의 미래가 밝고 사회의 미래가 밝고 국가가 건강하고 밝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아 이게 비단 남을 위해서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어린 시절 나에게 누가 이렇게 도움을 주었으면 어땠을까 또 이런 마음으로 과거의 나를 또 치유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첫 봉급을 기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첫 아드님, 그러니까 큰 아드님 돌잔치 때 받았던 금 반지 그리고 팔찌 이것도 기부를 하셨다고 지금 써 있어요. 진짜요? 그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서운해하셨었어요. 아니 기부라는 건 좋은데 내가 없는 돈 모아갖고 장남이라고 팔찌를 해준데 그것까지 남줘버리냐고. 서운하셨겠네요, 진짜. 그 당시 그 1997년인가 그래갖고 IMF 직전에 그 북한 어린이들이 수백만 명이 기억나시잖아요. 네. 죽는다고 굶어 죽는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돌잔치를 했는데 이렇게 금팔찌가 3개, 금반지가 이제 20개가 왔어요. 20개가. 그 당시에 난 금값이 한 4, 5만 원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마놓고선 이제 와이프하고 얘기를 한 거죠. 야 이렇게 있는데 이걸 팔아서 전세금에 보탤래? 아니면 뭘 할래? 이걸 그랬더만 근데 이걸 저렇게 텔레비에 맨날 북한 애들이 죽는다는데 이걸 있게 쓰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와이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둘이서 손잡고 한겨레 신문사에 가갖고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꾸러미 해갖고 가서 이렇게 책상에다 이런 책상에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이걸 다 주시냐고. 그건 드리려면 다 드리지.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씩 갖고 왔는데 와르르 쏟아놓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거 내일 아침에 또 언론에 신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 당시 이게 현물이 북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기부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쓰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회사 저기 달동네 쓰긴 그래서 회사 주소를 썼어요. 역삼동 했더만 그걸 바로 다음날 신문에 내서 신문에 그 내용이 있던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뭐 부사장님이야 그 본인 철학과 뜻이 있어서 그렇게 기부를 한다지만 물론 아까 그 아내분이 찬성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이렇게 우리 집 살림도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부를 하면 아내분이 흔쾌하게 허락을 했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더 합니다. 더 검소하고 네. 저는 이번에 거기 출연하면서 KBS에서 와이셔츠 값을 줘야 되는데 와이셔츠 2번 갚습니다 이게. 와이셔츠 한번 몇 년씩 입는데 근데 와이프도 절대 저거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나운서는 또 하나 가르쳐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검이 불로 화이 불칩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제가 이거 모토입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삼성맨답게 아니면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단정하게 입고 기어 입고 더 깔끔하게 입고 그러면 되는 것이 이 백제의 창업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제가 사치스럽게 한다고 해서 누가 존경하지 않다. 존경이라는 건 남이 우러러봐서 존경스러워지 자기 스스로 존경하려고 그러면 자만이고 오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우리 근데 오늘 그나저나 명예전당 MC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나운서라고 말하고 다니려고. 아니 그러니까 부사장님이 지금 거의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가 좀 사모님도 같이 모실 걸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될 정말 분은 주인공은 사모님이신 것 같으네. 고향에도 자주 가시나요? 자주 갑니다. 예. 그 고향 마을에 그 어르신들에게 보행 보조기를 전부 이렇게 선물하셔가지고 또 화제가 되셨던데 고향 분들이 대접을 남다르게 하시지 않나요? 고향 가면은 예수님도 고향 가서는 대접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렵게 공부를 한 걸 다 알지만은 제가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있고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남들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배우형을 살면서 사람은 질투심도 있을 거고 아쉬움도 있고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인데 그걸 내가 리커버 해드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잘해드리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트렁크가 미어 터집니다. 무배추에다 호박에다 아주 요새 그 당시 1,000만 원, 2,00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사회공헌 단체로 해서 내촌면에다 이제 지원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내촌면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걸 꼭 해드려라. 그래서 이제 그게 아이템이 보행기가 된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걷기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천면에 그 각 리별로다가 어려운 이웃들을 선발해갖고 걷기도 불편하신 분들, 외출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행기를 때 제가 전무 때 해드렸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렇게 해드렸는데 거기도 이제 그 페이스북인가 어디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영군 이제 우리 선배가 이런 걸 해줬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신다. 부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고향은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 때로는 정말 다시 찾아가고 싶지 않은 이런 기억까지도 주는 곳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뿌리고 부소장님이 지금 현재 많은 선행과 기부를 하신 그 뿌리도 결국 할머니의 그런 절미 항아리 고향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고향에 어떤 사람들은 과시로 이렇게 오히려 가품을 하시는 봐라 나 이제 이렇게 잘 살아 또 어떤 분은 고향에 대한 어떤 좀 복수랄까 뭐 이런 걸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부사장님의 방식은 나눔이란 말이죠. 그 나눔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방식을 택하신 걸까요? 예, 나눔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겁니다. 죄를 짓고 죄값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몇백억 기부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 좀 있다고 얼마큼 내놓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죽기 전에 내가 했다고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좀 돈을 몇백억 내놔서 갚자. 그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차곡차곡. 적선여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선여경,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있다. 근데 이게 우리 할머니한테 교육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명심보감에도 나오고 주역에도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해서 평소에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어려운 사람들 회피하지 말고 도와주면서 같이 사는 게 기부보다는 기본입니다. 기부보다는 기본입니다. 기부보다는 기본. 많은 분들에게 좀 큰 울림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으로서의 나눔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표 의원님이나 안호선님이나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시청자를 봤을 때 나름 공부 좀 하려고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공부 시간 주어지면 공부합니까? 맞아요. 나에게 맞아요. 돈이 있어야 내가 기부를 하지. 그 생각을 가지면 평생 기부 못합니다. 평소에 단돈 1,000원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약자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명예전당 32번째 의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뭐 워낙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으로 의인이라고 타이틀 붙여드린 거거든요. 기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의인이라니까 이거는 좀 어색합니다. 많이 어색합니다. 부끄럽고 많이 어색합니다. 모든 의인들이 똑같은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당연한데요. 이런 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잘못 보셨구나. 의인은 남발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고위직에 오른 것보다 이렇게 선행을 하고 기부를 해오면서 더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셨다는 그 모습이 얼굴에서 그대로 나타나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요.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 돈이 사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회에서 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느 뭐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 있어서 리더는 인성이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기부를 기본처럼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일깨워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지영근 부사장님의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거든요. 네, 도덕 교과서에서 배우고 책에서 늘 접하는 건데 문제는
실천을 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이게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영근 부사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그리고 역시 이제 해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기부는 돈이 많아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이제 삶의 모습들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있어서 남아서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절미 항아리, 제주도에서는 존양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아끼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퍼진다면 조금 더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영근 부사장님의 어떤 살아있는 이 샘플이 좀 더 많은 분께 함께 좀 공유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좀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지영근 부사장님을 통해서는 첫 봉급부터 평생 동안 선행과 기부를 해오신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가장 처음 만났던 영상을 보면은 카페를 찾은 고객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어설프게나마 배운 수어를 하는 점장님의 모습도 있었고요. 내 가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치워주시는 라이더분, 배달 기사님의 영상도 봤습니다. 결국 본질은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의인으로 가는 모든 첫 번째 걸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의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의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될 때까지 명예전당 불은 계속 밝히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많이 드셨고. 정말 잘해줘서.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아, 그럼 저 농담도 중간중간에 하셨거든요.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인을 세상에 소개해 주세요. 명예의 전당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Almost always makes me high.